네,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갖고 고율 관세를 둘러싼 해법 모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비상계엄에 산불 쇼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먼저 한미 관세 2+2 협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월 초까지 관세 유예 끝나기 전까지 패키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평하셨나요? 그 요즘 유명한 드라마 살민 사라져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시죠? 아마 이제 애순 엄마 임종 직전 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은 엄마에 대한 슬픔에 죽을 것 같지만 이 손톱에 물든 복숭아물이 빠질 때쯤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2+2 협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기 직전에 1분기 성적표를 받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마이너스 0.2% 성장도 충격인데 돌이켜보니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 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인데,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협의하러 갔는데 앞서 일본처럼 트럼프가 난입을 해가지고 멘탈을 흔들다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마침 노르웨이 국왕이 방문해줘서 노르웨이 국왕 땡큐. 근데 회담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호관세 종료 직전 7월 8일까지 패키지안 만들기로 했는데 4가지 부분에 대해서였죠. 당장 관세와 비관세 부분, 경제 안보 부분, 투자 협력 부분, 통화 환율 정책 부분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물론 깨림칙한 것도 있어요. 방위비 투트레오로 간다 해서 빠지긴 빠졌지만 어차피 후청구서, 나중에 나라로 청구서고요. 근데 여기 지금 환율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비관세 측면의 제1번이어서 좀 꺼림칙은 근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다, not bad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 한미 통상이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좀 양측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중 협의를 좀 강조했다면 미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합의 쪽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미국이 참 급했다. 트럼프가 급했다요, 사실은. 트럼프가 참 급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파월 해명하겠다 그러다 그런 일 없다. 네. 네.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D-Day가 7월 9일이에요. 90여 개 국가와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 반발 고조되고 있죠. 우선 협상 대상국 5개국 호락호락한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일기 경험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의 통상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 어디서 했느냐? 2+2 이제 협의 마치고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자협의 결과를 설명하라라는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매우 이른 시점에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 조건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깜짝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뭔가 막 서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잠정 합의 등 어떤 내용도 미국과 논의한 건 없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양액에 관련된 합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통상 협의나 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 협의의 어떤 체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정했다라는 의미로 들린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 일정 그리고 이런 통상 협상이라는 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이해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요청한 우리나라와 그리고 속전속결 뭐든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협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이 안 됐고요. 대신에 환율, 통화 정책 문제가 새로 올라왔고 또 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실무 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뭐 7월 패키지안을 이제 만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 게 협상 타결의 시점, 또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 이걸 딱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관세와 비관세 보치,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 부분, 투자 협력 부분, 여기다 이제 통화 환율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일단 이제 제외되는 대신에 새 의제로 나온 게 바로 이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썼던 무기예요. 이른바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당시에 미국은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엔고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경기가 장기 침체, 불황에 진입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원화 절상, 원화 가치 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양국 재무장관 간 이제 이 실무 채널을 또 본격적으로 이 환율 정책에 대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네. 근데 우리가 한 개의 카드를 더 갖고 있다면 바로 조선업 카드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한테는 SOS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조선업 카드를 가지고서 미국에 어필하면서 좀 적절하게 좀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 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 방한 소식이 있는데 뭐 국내 심의 내외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 이런 말도 있고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어쨌든 정영진 회장과 연을 이유로 해서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삼성, SKI 같은 이제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정을 가질 예정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저는 특히 우리 기업들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정 회장한테 요청해서 가격에 해달라, 좀 불러달라라고 해서 오는 방문이라는 후문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기업은 두 군데가 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에요. 왜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세를 맞은 거잖아요. 현대차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31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관세 폭탄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미국의 대규모 이제 공장을 줄줄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했던 정부의 보조금 못 주겠다, 여기다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의도이다 보니 정말 계획상 떼놓고 사실은 트럼프 장남은 48살이에요. 손 아래예요, 둘 다. 네. 그러면 정말 어떤 의도냐? 투자하겠다, 협상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가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테이크는 없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냐?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냐? 여기서 투자를 더 하라고? 이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이제 직접 이제 중개해 줄 때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삼성전자 넘버원이라고 홍보를 해놓고든 지금 어쨌든 이제 관세로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 의중을 좀 알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 의중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뭐 가자는 개편이어서 우리 편을 들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만나기 어려우니 장남 내가 좀 말 좀 잘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불확실한 어떤 통상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10대 그룹은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세에 이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네.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민간 가교 역할하고 있는 정영진 회장의 초청으로 오는 것인 만큼 조금은 좀 체류 시간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의 불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 사이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도 이제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미중 관세 전쟁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치킨 게임으로 가다가 진실 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는 뭐 매일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중국은 가짜 뉴스다. 맞아요. 네, 이런 양상 어떻게 다른 보셨나요? 세계에 살고 있는 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급한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은데 시진핑은 전혀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 시진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 전쟁에서 지금은 진실 게임 양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면 매일 협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다. 라고 이제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 그건 네.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 이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심리전이 아닌가, 실제 협상보다는 좀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같은데 관세 전쟁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의 출구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당장 서명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앞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기 때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거 두 가지를 수용했어요. 자동차 부분 양보했고요, 철강 부분 양보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슈에 대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를 적게 12%, 그다음 25%까지 올렸는데 그 관세 올리고 난 다음에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냐? 무려 18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부터 물건 2천억 달러 사줄 테니 관세 풀어라 라고 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체결됐지만 그걸 또 지켰느냐? 준수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중국도 일정 부분 무역 적자가 3천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90일 유예해놨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손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야? 내부적으로 보니 미국의 지지율 당장 중간선거 있잖아요.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 3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년. 지금까지 미 역사상 대통령 12년 한 대통령 있다 없다. 딱 한 명 있어요. 루즈벨트. 맞아요. 네. 루즈벨트,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1930년대 12년 했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2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방법을 바꿨어요. 장기는 안 된다. 4년 연임 8년까지만 하자라고 돼 있는데 근데 레드 수입이잖아요, 지금. 지금처럼 지금 공화당과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다 휩쓸고 있다? 이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져서 지금은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죠.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반발 시위 이고 있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트럼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순해졌어요. 일단은 정말 우리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투트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본한테는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방위비 언급은 투트랙을 하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이거예요. 빨리 가능한 한 굵직굵직하게 협의를 하고 민감한 거 뒤로 좀 빼자라는 게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쨌든 조금 협상의 테이블로 좀 이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 더 바꿀 거예요. 네. 카멜레온처럼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유연하게 하겠다. 자기 말로는 유연하겠지만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협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말을 계속 바꾸는 트럼프지만 그래도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순해진 덕분일지 금융시장에서 한창 좀 극단으로 치달았던 셀 아메리카 현상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의 변덕에 금융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 괜찮아. 네. 라고 이제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을지 올랐어요. 뉴욕 증시가. 나을지 올랐는데 어쨌든 미중 관세 전쟁이 좀 최악은 지난 게 아니냐? 왜냐? 봤더니 중국도 내부적으로 보니 조금 약간의 변화의 감지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무려 125%에 대한 보복 관세를 좀 조용히 내부적으로 철폐한 거야. 물론 이게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라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기업들이 네. 피해를 볼까 봐 이런 측면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는 패닉셀이었어요. 말만 하면 145 하면 뭐 245 막 물려버리고 3,000포인트 물리겠다고 하고 거의 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식도 필요 없다. 달러, 국채 이게 트리플 약세라고 했는데 이게 좀 주춤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어쨌든 금융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트럼프 이즈먼들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스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 보니 시장이 예측했던 범위대로만 가면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겠지만 그 범위 밖을 벗어나면 또 한 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짧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4일이죠. 한국은행이 1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엄청난 성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너스 2%, 0.2%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한은의 전망치가 플러스 0.2 정도 되니 그래 간신히 한 0.1% 정도 마이너스 성장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0.2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분기도 마이너스 0.2%, 네. 3분기, 4분기가 플러스 각각 0.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뒤로 후퇴한 겁니다. 네. 한국 경제가 멈췄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1년째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건 민간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돈을 안 써요. 가게가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기업들도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부도 돈을 안 썼어요. 정부 지출까지 줄이니 경제 주체 중에 누가 돈을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수 부진했죠. 비상계엄 사태 있었죠. 여객기 참사 있었습니다. 산불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2분기가 더 불안해요. 아직 관세 충격 본격화되지 않았는 1분기 성적표예요. 네. 그럼 2분기는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원래는 이번 달에 수정 전망치 내놔야 돼요. 올해 거. 근데 지금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5월 지나고 나서 내놓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아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1.5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빼놓고 마이너스 0% 성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돈을 풀 시기예요. 부모님들이 돈을 정말 위급할 때 꺼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꺼내서 쓰듯이 지금은 어차피 뭐 부채도 문제,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성 정책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통화 정책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두 개 시너지를 내야 돼요. 12.2조 하면 경제 성장을 얼마나 올린다고요? 0.1%입니다. 0.1%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 피를 돌게 해야 되는 의무가 차기 정부의 몫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이제 저성장 우려에 빠진 우리나라가 차기 정부 역할이 중요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뭔가 좀 더 다른 대응책 뭐 한두 개 정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구조적인 변화이긴 한데요. 지금 미국과 결국 이제 미국의 통상 전쟁은 미중 전쟁이잖아요. 근데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우리의 40%는 그 둘한테 맡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갑질하게 되면 우리가 덤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해. 네, 고래 싸움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세 때문에 낮췄는데 한국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큽니다. 1%포인트나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지금 한 40%가 되는 이거를 빨리 낮춰서 다변화하면서 조금은 우리의 이제 내수를 키워야 돼요.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외풍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신성장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20년째 그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굉장히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를 물어보면 결코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투자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